네, 안녕하세요. 로컬95입니다. 어, 지난번 1회차 시에서는 광고의 정의와 광고 대행사의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광고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케팅과 광고라는 영역이 추상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이해,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광고나 마케팅의 시작과 끝은 기획이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광고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광고 기획에 있어서의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데이비드 오기비라는 사람입니다. 네, 데이비드 오기비는 1911년도에 태어난 영국 태생의 미국 국적 광고인입니다. 사실 광고학개론이나 광고공부학을 접근하신 분들은 이 데이비드 오기빌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광고 업계에서의 최초의 소비자 분석과 시장 분석 등 과학적인 광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리서치 기법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광고업을 한 단계 진보시킨 현대 광고학의 아버지입니다. 데이비드 오기비는 팔리지 않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광고에게 있어서 광고는 분명한 목적성을 떠야 되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이 구매가 됐든 뭐 서비스 인지가 됐든, 물론 오기비는 팔리는 것에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서비스 가입이나 구독 같은 모델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나 제품을 팔리게 하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 그 팔리지 않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를 기획하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광고주가 파는 것, 그러니까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람이 파는 것과 소비자가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품의 속성 또는 기능, 감성적으로 보상과 이미지를 제공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광고주가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광고주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주는 이 제품이 어떤 속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나, 또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지 않는 것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의 속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티셔츠 안에 뭐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지 않은 티셔츠와 일반적인 그 유명 브랜드들, 잘 알려져 있는 유명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는 티셔츠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소비자들은 전자는 안 살 거예요. 로고가 없는 뭐 유명 브랜드가 아닌 어디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전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티셔츠, 똑같은 티셔츠 A, B의 티셔츠가 똑같은 기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를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사게 만드는 것은 감성적인 보상,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러면 광고주가 파는 것과 소비자가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는 얼마나 이성적이냐 이겁니다. 사실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소비자 심리나 뭐 소비자를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사실은 소비자를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욕망 또는 욕구이거든요. 이성이 강대하다고는 하나 결국은 감성적으로 사람이 이끌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비이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뭐 속성이나 기능에서만 벗어날 것이 그 안에서만 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고를 기획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태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기획의 전제로 가서 제품의 성장 단계, PLC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제품 생명주기 곡선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제품이 성장을 해서 성숙하는 단계,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나 소비자한테 멀어지면서 쇠퇴하는 단계까지 이 전 과정을 제품의 성장 단계, PLC, 제품 생명주기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생명주기 곡선은 제품과 서비스도 매출 및 수익에서 생명을 가지고 도입부터 쇠퇴까지 주기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시어도 레빗 교수가 전략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인데, 제품 생명주기 전략은 사실 광고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 성장 생명주기 곡선에서의 첫 번째는 도입기입니다. 도입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제품이 기존에 없다가 새로 시장에 딱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별화 전략이 가야 됩니다. 비용과 이윤을 좀 생각을 하고 고객의 관심을 얻고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얼리 어댑터가 아닌 이상 쉽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량 자체는 경미합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CAC는 그만큼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어요? 광고를 한다고 해도 뭐 네이버 GFA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CAC가 높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로아스는 낮게 나오겠죠. 매출량은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 역시도 적습니다. 성장기에서는 상품을 버전업 시킵니다. 그러니까 발전시킵니다. 기존의 도입기에서 스타트업에서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동작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아무리 제품 기획자나 MD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품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버전업시키고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객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객단가라는 건 이제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객단가를 높이면서 가격을 조정해 나가야 되고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빠르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했던 것을 축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매출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고객 획득당 비용은 평균적인 비용이 되고요. 그러나 제품이 점차 성장을 하면서 경쟁자도 점차 증가를 하게 된다. 성숙기는 제품의 모델이 다양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음료를 기준으로 할게요. 처음에 도입기에서 기존에 없었던 음료수가 나왔어요. 새로운 맛을 가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뜻 사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브랜드와 제품을 알렸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을 발전시키고 프로모션을 축소하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화가 되면 그 제품에 A라는 맛, 토마토 맛이 있었으면 딸기 맛도 내고, 사과 맛도 내고, 포도 맛도 내고, 이런 식으로 제품의 모델을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상품을 또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제품이 무엇이 다르냐, 내 상품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판매를 하면서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부진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진한 상품들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그런 전략을 나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단계가 되면, 성숙 단계가 되면 매출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PS의 마지막은 결국 세택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도 유아기가 있고 뭐 청소년기가 있고 이제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접어들잖아요. 제품도 사람과 같아서 쇠퇴기가 되면은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브랜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품들과 같이 패키지 상품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브랜드를 리뉴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보는 광고 중에 막 그 소화제 광고가 있어요. 소화제 광고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노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젊은 사람, 젊은 배우, 이제 30대 젊은 배우를 등장시키면서 점차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한테도 앞으로의 미래 소비자잖아요. 미래 먹거리. 그런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을 시킨다든지 리브랜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브랜드에 나가는 제품 패키지를 축소하고 패키지를 상품화 한다든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 단계가 되면 결국은 매출량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 획득당 비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도 성숙 단계에서 치열했다가 이제 이 시장이 더 이상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쟁 강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 한창 창업 붐이 일다가 그 붐이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도 뭐 MZ 세대들한테 인기인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품 성장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성숙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 가게를 이제 돌아다니면 탕후루 만드는 가게만 수두룩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계속 유지되겠느냐 이 말이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불경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단맛에 더 선호도가 있으니까 탕후루를 사서 먹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탕후루도 결국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쇠퇴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이 안 된다라고 인지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경쟁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광고 기획의 전제는 제품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맞춤화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모델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관점들을 좀 살펴볼게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의 광고는 결국 제품의 촉진이나 판매의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 광고학의 아버지 데이비드 오기비는 팔리지 않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마케팅적인 관점의 광고에서도 제품의 촉진이나 판매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판매와 촉진인 거죠.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의 광고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1차 시에서도 광고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 광고와의 유사 개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고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인 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매출이 중요한 게 맞고. 그러나 모든 광고가 마케팅적인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광고에 대한 제품의 정보를 전달해야 소비자들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도 그거를 구매하는 것이죠. 이렇듯 마케팅적인 관점의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광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를 정보 또는 메시지의 단순한 송수신 과정으로 보고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견해입니다. 구조적 관점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가 흐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지입니다. 구조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관점에서의 광고는 결국 그냥 단순한 메시지 송수신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능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기호 사용 행위로 보고 기호화와 해독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본질적인 비의도적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구조적 관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이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행동이라는 견해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관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송수시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해. 라는 관점이라면 기능적 관점은 이제 인간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기호를 하고 이거를 받는 수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독을 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의도적 행위야, 비의도적 행위야 라고 보는 것이고 의도적 관점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계획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구조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아까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다 라고 이야기 했죠. 기능적 관점은 일미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도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문제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좀 더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그 관점에서 설명했던 부분에서 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좀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신자는 쉽게 얘기하면 광고주, 생산자입니다. 수신자는 고객이자 소비자입니다. 광고주한테의 송신자는, 그러니까 광고주가 송신자면 고객에게는 수신자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받는 수신자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광고의 메시지, 광고의 CF, 포스터, 아니면 광고 배너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담을 채널은 송수신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즉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죠. 광고의 5가지 전제 조건에서 광고의 주체, 목표 고객, 광고의 목표, 메시지의 내용, 광고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광고의 5가지 전제 조건을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입을 하면 쉽게 설명을 될 수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가 송신자이고 목표 고객은 수신자이고 광고의 목표는 메시지이고 광고 매체가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송신자가 수신자로 하여금 메시지 전달을 통해 얻고자 미리 의도했던 반응들입니다.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광고는 괜찮다. 이 콘텐츠 좋네? 라는 피드백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송신자가 수신자로 하여금 메시지 전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도했던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기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광고 기획의 수립 절차에서 첫 번째는 문제점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든 콘텐츠 마케팅이든 바이럴 마케팅이든 간에 광고를 또는 마케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기본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기획의 수립 절차는 이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또는 제안서를 전달을 할 때 있어서도 결국은 그걸 받는 사람, 그러니까 송신자죠. 그 수신자죠. 수신자가 받는 사람, 고객들의 입장에서 광고 기획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야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점 분석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시장, 경쟁사, 소비자, 광고 활동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의 가설 수립인데요. 상황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기회를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으면 그 문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뭐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뭐 키보드 소리가 너무 나니까 시끄럽다, 또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녹화를 하고 싶고 유튜브에다가도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이런 녹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임 녹화 같은 게 없다가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이 게임을 녹화하고 그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처럼 전략의 가설 수립의 단계에서는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 상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기회를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은 그 전달 내용과 전달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그 문제점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 어떤 기회, 어떤 해결 방안을 수립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 전략 수립 단계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했다면, 그러니까 어떤 키 메시지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중들에게,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그 수요자들에게 전달을 할 것인지가 이제 채택이 됐으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광고의 목표, 타겟, 그리고 이 타겟에게 왜 그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지 한 근거까지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체를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아까 단계를 생각하시면 이 광고 계획의 수립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체 전략 수립에서는 그런 광고 전략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 계획과 예산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모션을 짜서 소비자들한테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 광고 계획의 수립 절차 단계에는 나중에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오기드는 팔리지 않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 계획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광고를 보는 사람, 제품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성적인 사람인지, 비이성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제품의 속성과 기능을 보고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고,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신뢰가 되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획하기 전에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 따라서 광고 계획의 전제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맞춤화되어서 나아가야 되고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 제품의 특징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채널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서 전달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광고 기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가설을 수립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문서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고 홍보 정주의 3차 시 광고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버벅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드브리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애드브리프를 알아보는 것도 또 중요하긴 한데 또 한 가지로는 광고를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비자, 광고 매체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도 2차 시에서도 방송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PLC에 대해서도 나왔으니까 흔히 많이 사용하는 SDP 방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브리프와 함께 다음 차시에서는 마케팅과 소비자, 광고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